안녕하세요. 메디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의 기능의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잘 알고는 있지만 만성염증 자체가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에 만성염증의 진행 정도를 알기 어려워 치료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만성염증의 진행도를 알 수 있는 기능의학적인 평가하고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증입니다. 염증은 신체의 보호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신체의 보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임상적 징후로는 우리가 벌레에 물렸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발적, 열이, 그 다음에 열감, 빨갛게 되고 열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붓고 아프고 기능 저하가 일어난 5가지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만성염증은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맥경화라든지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치주염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급성염증은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나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성염증을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만성염증은 나쁜 변화라고 하고 있는 것이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급성염증은 초록색 표를 이렇게 녹색의 화살표가 나타나져 있고 만성염증은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급성염증은 염증이 시작했다가 일정 단계가 들으면서 그 염증이 해결돼서 치료 단계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만성염증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의 원인을 하나는 이렇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오브 코즈 오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에서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큰 것이 뱃살 비만입니다. 만성염증 그 자체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의 물질을 분비하고 이 자체가 염증 지방 악순환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뱃살은 아무리 저거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세균총의 이상입니다. 장내세균총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대사체의 과다로다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는 코, 입, 폐를 거쳐서 혈관에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그 미세먼지 안에는 그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세먼지를 방해하는, 못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들어온 것을 내보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졸이 올라가게 돼서 일시적으로는 염증 제거 효과가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증 제거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조절 기능이 손상돼서 염증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열량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 지질성분, 고용량 음식에
함유된 지질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염증 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상과당이라고 해가지고 음료수에 많이 들어져 있는데 이 액상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AGE, 최종 당 산화물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에는. 그래서 이게 이 당 산화물이 당이 단백질과 엉겨붙어서 AG를 형성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당뇨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액상과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은 우리가 평소에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염증을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한다 그래도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염증 과정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이 파란색은 유도작용이고 빨간색은 저해작용입니다. 세로토닌이 나타나면 단역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터루킨 1 베타 뭐 이런 작용을 유도를 하는 데 반해서 TNF-알파 염증 유발 물질 이런 것들을 분비되고 내추럴 킬러 셀 세포를 억제하고 이런 나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로토닌 자체는 신경전달 물질로다가 우리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정서적인 안정, 그다음에 다양한 신체에도 관여하는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모세혈관에서 혈관 이완성과 투과성을 증진시키므로 백혈구, 혈구 누출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 관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염증 관해는 염증 반응이 어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 반응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 완전 중단된 것을 염증 관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 자체는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아주 좋은 반응이지만 이런 5대 증상, 통증이나 발적이나 기능 저하나 부종, 열감 등이 없이 일어나는 반응은 만성염증을 계속 지속되는 반응을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만성염증의 과정에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만성염증의 임상적으로는 혈액 속에 HSCRP라고 하는 단백질 농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다가 우리가 3mg/L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경우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염증 관해를 진행되는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염증 관해는 이 트래그라고 하는 조절 T세포에 의해서 염증 관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증 관해를 먼저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호중구를 동원하고 호중구를 동원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단핵구를 동원해서 활성 조절과 수명 감소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T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CD4라든가 CD8 통해서 이게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조직의 재생과 복구를 돕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결과는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의 결과로다 급성기 단백질의 발현이 유도가 됩니다. 이런 급성기 단백질은 간에서 주로 생성을 되고 있는데 이 급성기 단백질로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CRP 단백질하고 혈청 아밀로이드 A, 혈청 아밀로이드 P 이런 단백질, 셀룰로플라스민 등이 그 급성기 단백질로다가 그 나타나게 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급성기 단백질이 확 나타나게 되니까 염증에서 CRP를 이게 CRP를 측정하면 만성염증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는 급성기 단백질도 있는 반면에 농도가 감소하는 혈착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알부민, 그 다음에 아포지단백, A1, A2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단백질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면 이것도 만성염증이 시작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건강검진을 받고도 정상이라고 그랬는데도 하지만 나는 아파요. 그게 아프다 그러면은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염증은 산화 스트레스하고 같이 만성질환으로 가는 공통 경로가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란 뭐냐?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게 주로 이제 O2, OH, 하이드록실 라디칼, H2O2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리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는 물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산화 스트레스가 이런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노바이오틱스 이물질에 의해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되면 프리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프리 라디칼이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몸을 질병을 일으키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물질, 그러니까 산화물질을 막아주는 게 비타민 E, C 같은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검사 기기가 꽤 비싸긴 하지만 산화 스트레스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토스 테스트 해가지고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것을 타스라고 하고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을 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내가 이 병원에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또 뭐 이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혈액 검사의 결과치로다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적혈구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빌리루빈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알부민의 감소는 산화 스트레스와 과도한 프리 라디칼, 자유 라디칼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토탈 빌리루빈의 증가, 알부민의 감소, 혈소판 수치의 감소는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급격한 감소도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의 강력한 진단의 표시고요. 림프구스의 감소라든가 알부민은 감소되면서 이게 이제 글로뷸린 및 요산이 증가된다든가 그다음에 LDL의 증가, LDL은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쓰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 검사의 수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항산화제를 투여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텍 같은 항산화제를 투여해 주는 것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약물이 아닌 생활습관으로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4대1로 맞춰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식사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모자르고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면 만성염증이 오히려 늘어나는, 증가가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들어온 것을 미세먼지 환경 속에서 대기 중에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몸속에서 빼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중금속 해소제인 프로엔 같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먹게 되면 이것을 빼주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으로 겪게 되는 것은 이 노화를 비롯해서 염증성 질환, 암, 신경계 질환, 대사 질환, 근골격계 질환, 피부, 심혈관계 질환, 아주 다양한 질환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염증성 질환으로다가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건섬, 전립선염, 심혈관 질환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신부전, 신경계 질환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간질, 치매, 대사질환으로 당뇨, 대사증후군, 근골격계 질환으로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다 만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물질이 단백질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NRF2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NRF2가 21세기 불로초로 각광을 받고 많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RF2 액티베이터라고 쓰이는 게 저희 회사에서 액트N이라고 하는 그 제품으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니까 만성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혈액검사로다 CRP 수치를 검사하는 방법하고 ESR, 적혈구 심강 속도죠. ESR 수치를 검사하는 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는 0.3mg/dL 이하, ESR은 남자는 1에서 10, 여자는 2에서 15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염증이 없는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만성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산소 포화도를 85% 내로 이하로 떨어뜨려서 혈관벽의 만성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변비나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변비나 설사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벽이 약해지고 독소가 체내로 흘러 들어가는 장누수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어서 장누수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장누수 증후군은 한국 사람한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요즘은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장누수군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식으로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허벅지 둘레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근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 증가됩니다. 약 10%씩은 증가된다는 얘기죠. 1cm가 줄어들 때마다. 그래서 건강한 그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허벅지의 둘레는 남자는 60cm, 여자는 57cm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둘레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근육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만성질환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염증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학적으로도 만성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 중에 우리가 그 CRP라든가 ERCR 말고 총 단백질의 감소라든가 글로불린의 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의학적 방법으로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LDL이 증가된다든지 LDH가 200 이상 증가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모발 검사, BI 검사, 지방성 검사라는 기능의학적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우리가 미네랄을 검사하는 건데 그 미네랄 중에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검사하고 있는데 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높은 나트륨 칼륨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높은 그 나트륨 칼륨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 이런 비율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이런 비율을 감소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만성염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네랄 공급, 건강기능성 식품 공급을 이런 마그네슘이든지 아연이든지 공급을 해서 그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감소시켜주면 염증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IA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BIA는 체내에 미세 전류를 흘려서 우리가 인바디라는 것을 얘기를 보면 됐는데 인바디에는 페이스 앵글이라는 수치는 안 나오는데 BIA 검사에는 페이스 앵글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5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페이스 앵글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BCM 근육인데 바디셀 매스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은 절대량이 증가됐느냐 안 됐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BI 값 중에 리액턴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값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이게 페이스 앵글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주고 세포 내 수분을 증가시켜주면 페이스 앵글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근육과 물의 그 적정량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성 검사라고 오메가3 인덱스 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메가3 인덱스 검사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값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1부터 12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놓는데 그러면 8 이상 됐을 때는 만성염증이 없는 거고 우리가 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라키도닉 애시드하고 EPA 비율을 평가를 해서 봤을 때 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표를 잘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오메가3 인덱스 검사에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수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수치로다가 6.9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만성염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염증 수준에 아라키도닉 AA와 EPA 값이 이렇게 빨간 부분에 해당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체내 염증 수준이 일어나고 있다.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돌연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1.9니까 체내 염증 수준이 파란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인덱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기능의학적 검사인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별 질환의 그 만성염증의 실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질환별 순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비만, 당뇨, 장누수 증후군, 아토피, 알러지, 골다공증, 고혈압, 고지혈증, 불면증, 우울증, 치매, 암 등의 순서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만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졸을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코르티졸은 염증을 완화시켜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적인 것을 받게 되면 코르티졸이 부신에서 나오는 코르티졸이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장누수 현상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이 인플라메이션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증가됨으로써 이게 뇌에서 전두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 우울증까지 유발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은 기분 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이게 종교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입니다. 이 그림은 지방염증의 비만에서 지방염증의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지방 시기의 섭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TNF-알파라든가 인터로킨 6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세포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결국 당뇨로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디포사이트 비만 세포에서는 이제 아디포렉틴이라든가 렙틴이라든가 C3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그러죠.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과다하게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비만 세포에서 이런 염증 유발 물질들이 나오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뭘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비만 치료를 잘 될까요?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식욕 조절과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서 그 세트 포인트라고 보통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게 정확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세트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 이게 독성 물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사 저하가 일어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 저하가 나타나고 저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이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급속한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칼로리 식사나 운동을 아무리 해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염증 조절, 독성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근육량의 만성염증은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만성염증을 없앨 수 있는 부분으로 도움이 돼서 그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는 전 국민의 지금은 뭐 한 20% 정도가 당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당화산물을 계속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AGE라고 하는 당독소 물질,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 최종 당 산화물에 의해 그 RAG를 또 이렇게 그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상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당뇨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AG는 AG 수용체인데 AG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AG, 그 리셉터 그 AG 수용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유전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닌들을 인터루킨 1, TNF-알파, IGF-1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서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결국은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AG를 낮추는 것은 NRF2 액티베이터가 RAG를 낮춰주는 그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액텐입니다. NRF2를 올려주는 거, 액티베이팅 시켜주는 것은 그 어떤 물질들이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커큐민, 설파라펜, 레스베라트롤, 아연, 크롬,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NRF2를 올려주는 물질이고 이런 것들이 올려주게 되면 베타셀 기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뇨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시켜주는 합병증들을 예방해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NRF2라는 것들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게 당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치료해야 될까 했는데 요즘은 그 염증을 유발시켜주고 이런 AG를 낮춰주는 NRF2를 RAG를 낮춰주는 NRF2라는 물질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당뇨 치료에 이제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 장누수 증후군은 장 안에 그 글루텐이라든지 카제인이라든지 독소, 그다음에 음식물 입자, 병원균들이 이 장 내벽을, 장감벽을 뚫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TNF-알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같은 사이토카인을 염증 유발 물질을 증가시켜줘서 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이 실체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성 물질을 없애줘야 돼요. 우리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하느냐 하면 프로엠이 독성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비움이라고 식이섬유가 독성 물질을 없애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장 미생물군에 의한 식이섬유의 소화에 의해서 우리가 알레르기성 이런 염증이 감소시게 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액텐을 복용하는 것이 염증 물질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 유산균인데 유산균이 그냥 유산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균체 유산균이라고 락타임이라든가 NK엽의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사균체 유산균을 들어가게 되면 장누수군의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토피 알러지입니다. 아토피 알러지의 가장 큰 기전은 TH2셀과 TH1셀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흉선세포 TH셀에서 우리가 TH2셀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염증 유발이 되고 이뮤노글로불린 M, 이뮤노글로불린 G, 이뮤노글로불린 A, 이뮤노글로불린 E 같은 항체 생산이 되면서 아토피,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1셀이 많게 되면 대식세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이 강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중금속 같은 물질들은 TH1에서 이게 TH1으로 가는 것을 딱 잘라주고 전부 TH2로 가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그 어린이들한테 모발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유무를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과정을 이게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알러지의 치료는 아토피 알러지 원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다가 아토피 알러지 원이 뭐가 있는 거를 해서 모발 검사를 하고 독성 물질을 없애주는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뮨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뮨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주는 것은 TH1, TH2 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M셀에 의해서 저거 하는데, 이것이 보통 그 유산균에 의해서, 사균체 유산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게 되니까 락토엠이나 엔케이업 같은 제품을 쓰게 되는 것이고,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액트엔이나 그라놀 F 같은 이런 물질을 쓰는 것이, 그라놀 F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시키는 이런 기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증 증상가 완화가 되니까 아토피 알러지가 치료가 되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만성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 염증 매개 물질인 염증 사이토카인이나 기타 그 전염증 매개 단백질이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니까, 파골세포는 뼈가 자꾸 약해지는 거죠. 조골세포는 뼈가 단단해지는 거고,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뼈 회전율을 증가시켜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염증인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인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NRF2는 관절 내 사이클로옥시게나제 2와 아이오네스의 발현이 증가하고 햄옥시게나제의 발현은 감소되는 것이 NRF2를 투여하게 되면 그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NRF2가 관절 내 염증 보호작용을 하고 관절에 파괴작용을 하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빙되었기 때문에 NRF2를 쓰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NRF2 결핍된 마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에서 관절염 유발 시 관절염 발달이 촉진되고 관절의 파괴가 심하게 보고되는 것들이 논문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NRF2 를 증강시키는 액티베이터 제제를 쓰게 되면은 디메칠 후마레이트라든가 설포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는 것들이 이미 논문에 수없이 많이 나와져 있고 임상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품이 액트엔이라고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에는 비타민 D가 쓰여지게 있는데, 그 맥스 D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골다공증 치료 기전은 세포 내에 윈트 베타카데닌이라고 하는, 이게 베타 물질로 되어 있는 게 베타카데닌이고, 요게 이제 윈트라고, 요게 이제 윈트 시그널인데, 이런 것들을 그게 활성화되면 조골세포의 분화와 뼈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쓰게 되게 되면은 그 뼈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현대인의 그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계 질환인데, 혈관계 질환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화된 LDL의 증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화된 LDL의 증가는
염증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동맥경화라든가 간에서의 hsCRP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화된 스트레스 LDL이 증가됐는지 안 증가됐는지는 그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는 LDL 콜레스테롤 확인법은 중성지방이 150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HDL 고밀도의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하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된 LDL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게 피떡지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동맥경화나 뭐 이런 것들도 유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화된 LDL을 치료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근원적인 고혈압 치료나 고지혈증 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LDL 산화의 방지는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제 프리텍이나 액테인 같은 걸 투여하는 것하고 오메가3를 공급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그라놀 F로 공급되는 것이죠. 오메가3가 염증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높은 프로스타글란딘 E2와 류코트리엔이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증빙되는 자료는 오메가3는 백혈구에 의해서 리졸빈 D2라는 물질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졸빈 D2는 과잉의 염증 병태가 치유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리졸빈 D2가. 오메가3는 리졸빈 B2를 변화돼서 이 혈관 내벽에 이렇게 백혈구가 이렇게 부착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서 염증을 유발되지 않게 해주는 거고 리졸빈 D2는 염증 유발인자를 많이 이렇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물질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혈관 우리가 RTG 오메가3 하면서 TV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성 오메가3로다가 염증 유발하는 물질들을 없애주는 것이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면증이나 우울증입니다. 염증이 불면증이나 우울증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합니다. 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 알파인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서 그 브레인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결국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 떨어지고 염증이 올라가서 우울증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장내 세균의 부조화가 조화를 잘 잃게 되면 그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크로닉 스트레스는 간 마이크로바이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갓 마이크로바이타 장내 세균을 제대로 이렇게 잘 활성화시켜주고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식이섬유하고 유산균 제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는 식이섬유 다비움 식이섬유 제제하고 유산균 제제 NK업을 활용하면은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면증 우울증의 치료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매입니다. 치매는 모든 양성염증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이미 이렇게 그래프에 밝혀져 있고 논문에도 수없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주염물에 인해서 나타나는 그 치매를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치주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치주염이 치매를 일으킨다. 야,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뭐냐? 염증을 없애주는 것은 액테인이 염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RF2는 이게 사람하고 이게 마우스에 존재하는 건데 성상교세포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상교세포는 그 뇌세포에 주로 있는 것이죠. NRF2의 역할은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안티옥시던트 리스폰스 엘리먼트하고 결합해서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성상교세포가 뉴런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뇌안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NRF2가 만들어지게 되면 성상교세포의 DNA가 달라붙어서 활성화돼서 이게 뉴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서 치매 예방을 시킬 수 있다는, 치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암입니다. 암은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성염증의 결과죠. 암세포의 증식이나 암세포의 전이, 신생혈관 증식, 면역세포의 회피, 이래서 암이 이제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암의 예방 및 치료에도 이 그림은 그 NRF2가 캔서를 예방해주는 그림입니다. NRF2가 이렇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NRF2가 활성화하게 되게 되면은 돌연변이를 막아서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에 암세포를 여기 이제 증식시키는 작용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NRF2의 역할에 의해서 상쇄된, 이런 증식하는 역할도 있지만 상쇄될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 논문에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도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NRF2에 관련된 질병으로다가는 그 뇌퇴행성 질환인가,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등 아주 다양한 질환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 유전자를 갖고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해놓고 있는데, NRF2와 만성질환과는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끝났지? 다시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그래서 그 NRF2 액티베이터라는 것이 액트엔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액트엔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NRF2란, 단백질 NRF2는 생체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일으켜서 항산화 효소, 약물대사 효소를 생성시키는 물질로다가 암과 염증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약물 해독에 사용되는 이런 그 물질입니다. 단백질입니다. 근데 NRF2는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운동이라든가 그 파이톤 뉴트리언트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는 거, 금식을 해서 하는 건데, 운동을 하거나 금식을 할 때 만들어지는데 파이터 영양소를 보충할 때도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운동이나 금식은 꾸준히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그 액타인 같은 파이톤 뉴트리언트 재질을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NRF2를 그 생성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NRF2의 작용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시켜주고, 아까 산화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이 보통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에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도, 만성염증도 억제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염증 치료와 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트엔을 섭취하는 방법은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섭취와 의학적 치료를 하기 위한 섭취,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 환자는 1일 2회 2정씩 복용하는 것이 좋고, 치매 환자도 1일 2회 2정씩, 그 다음에 ALS나 파킨슨 환자는 1일 3회 2정씩, 자폐 환자는 1일 2회, 어린이들이죠, 1일 2회 1정씩 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테인이 만병 치료제냐? 그거는 아니고,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그 작용을, 액테인이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눈, 시각, 간장 뭐 이런 각각의 질환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의학은 자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치유력은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해서 낫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죽는데, 그것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꼭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 36.5도. 우리가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pH 수준을 유지해 주는 거고, 수분을 유지해 주는 거, 혈당, 혈압, 그 다음에 산화질소, 그 다음에 비타민 D, 체내 미네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자기 치유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체온을 유지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검사를 통해서 쉽게 뭐 pH 검사를 통해서, 수분은 BI 검사, 혈당은 혈당 측정기, 혈압은 혈압계, 그 다음에 NO 산화질소 테스트는 산화질소 테스트로,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내 미네랄은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치유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햇빛의 힘인데 이게 비타민 D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가 보이지 않는 힘, 공기의 저력입니다. 이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런 미세먼지는 오히려, 오염된 공기는 오히려 우리 자기 치유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유발돼서 각종 질병이나 질환을 유발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의 물이 적정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물을 항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크해 주는 것이 BIA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넷째가 적절하게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공급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 우리 자연 치유력의 활성화 요소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시간여 동안에 이 만성염증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만성염증을 어떻게 검사를,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